부처님도 돈 앞에선 고개를 숙이더군요. 천년 고찰 불국사. 아침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대웅전 앞이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흰색 정장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금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이며 흔들렸죠. 그 남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향냄새와 뒤섞였습니다. 회색 승복의 주름이 거칠게 구겨졌어요. 누군가의 손이 그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으니까요. 시주님,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늙은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죠. 검은 정장에 사내들이 둘러섰어요. 마치 까마귀 떼처럼 음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흰 정장의 사내가 스님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담배 연기가 스님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도량이라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제 도량입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위협이 담긴 웃음이 섞여 있었죠. 석등 뒤에서 젊은 스님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렸고 염주가 달그락거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설 수 없었죠. 불국사의 아침이 이토록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한 남자의 소나귀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신성한 불국사에서 스님의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 검은 정장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불청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불국사의 아침은 언제나 빗자루 소리로 시작됩니다. 쓱쓱, 사각사각. 마당을 쓰는 소리가 고요한 절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태사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하루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었죠. 낙엽이 쌓인 돌계단을 쓸어내리는 동안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절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청소 스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저 스님은 맨날 청소만 하시네요. 그러게요. 20년째 똑같다더라고요. 지나가는 참배객들의 수군거림에도 태사는 묵묵히 빗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태사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마치 절마당의 은행나무나 돌탑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빗질 속에 숨겨진 정확한 리듬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의 손놀림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를. 그날도 평화로운 아침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경 검은 벤츠 세대가 불국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동철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비싼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고요한 절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야! 주지 스님, 어디 계시냐고? 최동철의 거친 목소리가 절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죠. 태사는 대웅전 앞마당을 쓸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지 스님이 합장을 하며 나왔지만 최동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뭔 일이긴? 이 땅 팔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개발하면 돈 되는 땅을 왜 썩히고 있냐고. 최동철이 주지 스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주변의 스님들이 놀라 모여들었지만 최동철의 부하들이 막아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최동철 일행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무당 옷을 입은 강신녀였죠. 그녀의 눈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든 태산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왜 그래? 뭐가 보여? 강신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무서운 게 느껴져요. 뭔 개소리야? 저런 찌질한 청소 스님이 뭐가 무섭다고?
최동철은 코웃음을 치며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들고 있었죠. 야, 너도 이절 스님이지? 주지한테 말 좀 해봐. 땅 팔라고?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시주님,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죠. 최동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짝! 최동철의 손바닥이 태산의 뺨을 때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절 안에 울려 퍼졌죠. 주변의 스님들이 경악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청소나 하는 주제에. 태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최동철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순간 최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거든요. 살기였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산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나 봅니다. 태산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동철은 뭔가 찜찜했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 잘 알았으면 됐어. 야, 주지. 일주일 안에 답 안 주면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야. 최동철 일행이 떠난 후 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신여만은 떠나지 못하고 태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태산은 대답 없이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강신여는 결국 몸을 떨며 절을 떠났죠. 그날 밤 태산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한구석에 숨겨둔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철제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특수작전부대 코드명 흥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평양 1995년 봄. 태산의 손가락이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태산은 상자를 다시 닫고 제자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죠. 청소 스님 김태산. 아니, 북한 특수부대 최정의 요원 흥랑. 2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으로 왔습니다. 가족도, 조국도,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그저 평범한 청소 스님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오늘 그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국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30년 전 기억을 깨워버렸기 때문이죠. 눈을 감으면 그때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0년 25살의 청년 김태산.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북파공작원 선발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지원자 중 단 10명만이 선발되는 혹독한 과정이었죠. 사흘 밤낮 이어진 체력 테스트. 영하 20도의 설산에서 맨몸으로 버티기. 72시간 동안 잠 한숨도 못 잔 채 진행된 심리 테스트. 하나둘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김태산, 넌 특별하다.
내가 20년간 훈련시킨 요원 중 최고야. 그렇게 그는 흥랑이라는 코드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의 일원이 된 거죠. 그리고 1991년 겨울 태산과 동료 9명은 북으로 향했습니다. 휴전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죠. 북에서의 10년은 매일이 생사를 넘나드는 나날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노동자로 밤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원으로 이중 생활은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정신이 나가버렸고 또 다른 동료는 들켜서 처형당했죠. 그런 지옥 같은 날들 속에서 태사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영순. 평양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동무는 눈이 참 슬퍼 보여요. 무슨 아픈 사연이라도 있나요? 처음 만난 날 영순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태사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 거짓된 삶 속에서 처음으로 진실한 무언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인물을 잊을 만큼 위험한 감정이었지만 태사는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2년 후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을게요. 우리의 희망.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태산도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2001년 3월 15일 귀양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임무를 마치고 남으로 돌아가는 날 살아남은 7명의 요원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압록강 근처의 한 폐공장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포위됐다. 꼼짝 마라. 매복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팔아넘긴 거죠.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피가 눈처럼 하얗게 내리는 땅을 붉게 물들였죠. 태사는 총상을 입은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남으로 돌아온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태가 너희를 팔았다. 북한에서 제시한 거액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박정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북으로 갔던 동료였습니다. 그가 배신자였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김태산? 그런 사람은 없어. 북파공작? 그런 작전도 없었고. 순간 태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했건만 정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죽은 동료들의 희생도 북에 남겨진 가족도 모든 게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흘린 피는 뭐란 말입니까? 태산의 절규는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북에 남은 영순과 희망이를 생각하며 참았죠. 그리고 불국사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스님이 되어 20년을 살았습니다. 침묵 속에 진실을 묻어둔 채로. 새벽 2시 태산이 염주를 돌리고 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태산 선배님, 아니 흥랑 선배님이시죠? 저는 국정원 이준혁입니다.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코드명에 온몸이 경직되었죠. 문을 열자 30 즈음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박정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정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왜 당신이 알고 있죠? 박정태는 지금 국정원 부장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배신으로 받은 돈으로 거대한 범죄 조직을 만들었죠.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정태의 비리를 담은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정태가 북한과 또다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나라 전체를 팔아넘기려 합니다.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염주가 툭 끊어져 바닥에 흩어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북에 있는 선배님의 가족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태산의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동안 애타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던 소식이었죠. 따님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29살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희망이가 살아있다니.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니. 영수는요?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배님을 기다리다가요. 태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박정태를 막고 따님도 구해야 합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간 감췄던 흥랑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불국사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소연, 30년 전 태산과 함께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았던 유일한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태산은 대웅전 앞마당을 쓸다가 그녀를 보는 순간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죠. 태산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태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소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태산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에 태산의 손이 멈췄죠. 우리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오빠와 나 사이의 아이. 순간 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이의 아이라니? 소연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죠. 북으로 떠나기 직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오빠에게 말할 수 없었죠. 임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태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먼저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온다고 했잖아요. 태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준혁의 눈매, 코, 입술의 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준혁이 아니라 김준혁이죠. 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었죠.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태산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정명수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불국사에서 함께 지낸 도반이었죠. 태산이 밖으로 나가자 명수가 최동철 일당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돈뭉치가 들려 있었죠. 명수 스님,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20년이나 절에서 썩는 것보다 낫지.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또다시 반복되는 아픔이었죠.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신도 끝이야. 북파공작원이었다면서. 살인자 아냐? 최동철이 비웃으며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때 태산이 입을 열었죠. 잠깐. 내게 증거가 있습니다. 태산이 방으로 들어가 철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죠. 귀양 작전 당일의 영상입니다. 박정태의 배신과 동료들의 죽음이 모두 담겨 있죠. 준혁이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았죠. 이걸로 박정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30년간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태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그 호칭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죠. 바로 그때 강신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느껴져요. 이 땅 아래 수많은 원혼들이. 강신여가 불국사 뒤편의 야산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피투성이가 되어 묻혀 있어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정부가 비밀리에 북파 공작원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었죠.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그곳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의 한이 너무 깊어서 죽은 동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강신여가 갑자기 눈을 하얗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태산아, 우리를 기억해줘. 우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 죽은 동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산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았죠. 최동철과 명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섬뜩했던 거죠. 이제 됐어요. 더는 숨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당신 곁에 있잖아요. 소연이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죠. 마치 죽은 동료들이 빛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20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불국사에 또 다른 검은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장한 사내들이 절 입구를 봉쇄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정태. 60대 중반의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김태산, 나와라. 그의 외침이 고요한 절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태산이 천천히 대웅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준혁과 소연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태산이 손을 들어 막았죠. 오랜만이네, 정태. 30년이야.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말이지. 박정태가 총구를 태산에게 겨눴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왜 그랬지? 우리는 동료였잖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태산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질문이었죠. 박정태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동료? 형제? 웃기지 마. 우린 그저 버려질 도구였어. 정부는 우리를 이용만 하고 토사구팽할 계획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난 먼저 손을 썼을 뿐이야. 북한이 제시한 거액을 받고 정보를 넘겼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순간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이 단지 돈 때문이었다니. 그 돈으로 내가 얻은 게 뭐지? 권력? 명예? 그게 동료들의 목숨보다 소중했나? 소중하지. 난 살았고 너희는 죽었어. 그게 현실이야. 박정태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정명수가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들려 있었죠. 이미 늦었어요. 방금 이 테이프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박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내가 감히. 미안합니다, 태산. 잠시 돈에 눈이 멀었지만 양심까진 팔 순 없었어요.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도반의 진심이 느껴졌죠.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이미 국정원과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가 밝혀질 겁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죠.
박정태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끝이구나. 30년을 버텼는데. 그가 총구를 자신의 머리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번개같이 움직였죠. 탕!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태산이 박정태의 손목을 쳐서 방향을 바꾼 것이죠. 죽음으로 도망가지 마.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아야지. 박정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절 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30년 전 북파 공작원들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이 영상은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태산과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태의 배신으로 쓰러지는 동료들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죠.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숨겨온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해 박정태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습니다. 최동철도 함께 끌려갔죠. 박정태 씨, 당신을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정태가 끌려가면서 태산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나와 다르지 않아. 우린 모두 버려진 개였어. 아니야. 난 동료들을 기억하며 살았어. 너처럼 그들을 팔아먹지 않았지. 박정태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죠. 불국사 개발 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그날 저녁 태산은 불국사 뒤편 야산에 섰습니다. 동료들이 묻힌 곳이었죠. 형제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죠. 준혁과 소연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태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죽은 동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김태산, 아니 흥랑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벽 4시. 불국사의 아침은 오늘도 빗자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쓱쓱, 사각사각. 익숙한 소리가 고요한 절간에 울려 퍼졌죠. 모든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태산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일을 잠시 쉬고 아버지 곁에 머물기로 한 것이죠. 부자는 나란히 서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함이 흘렀죠. 아버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혁이 빗질을 멈추고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30년간 진실을 지켜온 그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태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소연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미안해요. 혼자 결정해서. 당신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었는데. 아니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준혁이를 잘 키워줘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의 용서였죠. 우리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온기는 여전했죠. 천천히 가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일주일 후 불국사 뒤편 야산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대거 몰려왔죠.
30년 만에 북파공작원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희생된 영웅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태사는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렀죠. 철수야, 영호야, 민수야. 이제 너희들도 인정받았어. 더는 숨지 않아도 돼. 바람이 불어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동료들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 같았죠. 그때 강신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평온한 표정이었죠.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들이 편히 쉬고 있어요. 더는 한이 없대요. 강신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전하래요. 고맙다, 태산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줘서.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죠. 위령제가 끝난 후 태산은 홀로 대웅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외침이 되는구나. 그의 독백이 텅 빈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었어. 진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법이니까.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밖으로 나오니 준혁과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아침 해가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북쪽 가족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나가 살아있다면서요. 태산이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희망이가, 아니 이제는 30살이 된 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들도 찾아야지. 진짜 귀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때 불국사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죠. 태산이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함께 빗자루를 들었고 소연이 차를 준비하러 갔죠. 명수도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보자고. 용서해준 것 고맙네. 네 사람이 함께 마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사각사각. 리듬이 하나가 되었죠. 불국사의 아침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산, 코드명 흥랑. 그는 이제 진정한 귀향을 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죠. 햇살이 불국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